홀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삿대질 한 번 해본 적 없는 그의 상사가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그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여긴 제 집입니다. 준서 씨, 걱정 말아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16시간의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딸아이는 누나 집에 가 있었다. 집은 텅 비어 있어야 했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낡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내가 목격한 것은 내 모든 상식을 뒤엎는 광경이었다. 내 싱크대 앞에는 딱딱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사내 홍보 영상에서만 봤었다.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내 부엌에 서 있었다.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 회사를 증오한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옳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혹은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서 씨는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물류 창고에서의 16시간 근무는 그의 모든 기력을 앗아갔다. 어깨는 쑤셨고 눈은 침침했지만 본능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집에 누군가 있다. 텅 비어 있어야 했다. 딸 소희는 일요일까지 누나 집에 가 있을 터였다. 일부러 주말 동안 딸을 맡아달라고 누나에게 부탁했다. 2배로 뛰어야 하는 교대 근무를 마쳐야 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이 또다시 모든 일을 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박준서 씨는 해낼 것이다. 그는 언제나 해냈으니까. 박 대리는 잘 해낼 거야. 이 말은 지난 2년간 저주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현관에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선명했다. 수도꼭지가 열려 있었다. 물줄기가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릇이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밤 10시, 그의 집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준서 씨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관문 옆에 놓인 낡은 야구 방망이가 눈에 들어왔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선물이었다. 그녀는 야구하는 법을 배우진 못했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상을 사랑했다. 그는 방망이를 집어들고 꽉 쥐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자 손바닥에 땀이 찼다. 만약 도둑이라면 오늘 제대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준서 씨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 마치 제 집에 있는 듯 편안해 보였다. 그는 부엌 입구로 들어서며 방망이를 번쩍 쳐들었다가 그대로 멈췄다. 싱크대 앞에는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낮은 굽의 구두를 신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저올렸고 나이는 45세 정도로 보였다. 그녀는 그의 낡은 프라이팬을 닦고 있었다. 손잡이가 깨져서 1년 전부터 버리려고 마음만 먹고 있던 바로 그 프라이팬이었다. 여자가 돌아섰다.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방망이를 한 번, 준서 씨를 한 번, 그리고 다시 방망이를 쳐다보았다. 좋은 저녁입니다. 박준서 씨,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태연하게 말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보일 거란 거 알아요. 준서 씨는 방망이를 내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고리에 걸려있던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의 집, 그의 수건으로. 제 이름은 이수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일하는 한성물류의 대표이사죠. 준서 씨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던가? 물론 있었다. 사내 로비의 거대한 스크린에서, 그리고 전 직원이 모이는 드문 조회 시간, 그녀가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 연설할 때 연단 위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수현 대표, 전설적인 인물, 철의 여인, 10년 만에 회사를 업계 선두로 이끌고 물류와 부동산으로 제국을 건설한 여자. 그런 그녀가 지금 그의 초라한 원룸 아파트에 서서 그의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무슨 준서 씨는 침을 삼켰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수현 대표는 수건을 식탁 위에 놓고 낡은 의자에 앉았다. 잘못 앉으면 삐걱거리는 바로 그 의자였다. 그녀는 마치 그 사실을 안다는 듯 조심스럽게 앉았다.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난 2년이 왜 당신에게 지옥 같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제 잘못인지에 대해서요. 준서 씨는 천천히 방망이를 내려 벽에 기대어 놓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눈을 떼지 않았다. 진심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제 주소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전 직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셨다고요? 전화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이수현 대표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기쁜 미소는 아니었다. 전화를 걸었다면 받지 않으셨을 테고 문자를 보냈다면 삭제하셨겠죠. 사무실로 불렀다면 해고당하는 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네, 모든 사규 위반이죠. 이상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준서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려 애썼다. 어쩌면 창고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왜 접니까? 그가 물었다. 왜 하필 저냐고요? 이수현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는 듯 깍지를 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회사에서 잘못된 모든 것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준서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 딸을 키우고 끝없는 초과 근무에 미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지친 창고 직원이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경영하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요. 이수현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회사 로고가 박힌 얇은 파란색 서류철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서류,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들. 제가 사흘 전에 알게 된 사실, 제 가슴을 무너뜨렸고 당신의 가슴도 무너뜨릴까 두려운 사실들이요. 준서 씨는 서류철을 한 번, 그녀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게 뭡니까? 이수현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직속 상관인 김진철 부장은 지난 2년간 회사 돈을 횡령해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서 그들의 월급을 받아 챙겼어요. 수십 개의 가짜 이름으로 수억 원을요. 이 계획이 들통나지 않으려면 실제 직원들이 몇 사람 몫의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그중 한 명이었고요. 준서 씨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김 부장은 의도적으로 당신 구역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당신이 잘 해내고 있다고 보고했죠. 보고서를 조작해서 생산성은 높은데 인력은 충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당신 혼자 4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요. 하루 16시간, 주말도 없이, 성과급도 없이 할당량은 채웠다는 이유로요. 준서 씨는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모든 날과 밤을 떠올렸다. 옷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던 날들, 창고 문을 닫지 못하고 상품 하역이 끝나지 않아 소희의 학교 발표회를 놓쳤던 날들. 의사들이 초기 위험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군기일수였다. 이 모든 게 의도적이었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수현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부러요. 횡령한 돈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고서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요. 당신은 편리한 존재였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일이 꼭 필요한 홀아버지. 당신은 불평하지도 반항하지도 않고 그저 참아냈죠. 준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에. 이수현 대표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회계 감사 중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했고 파고들기 시작했죠. 김 부장은 모든 걸 덮으려 했지만 회계팀 직원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봤을 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당신의 인사 기록을 전부 읽었습니다. 보고서 하나하나, 근무 교대표 하나하나, 김 부장이 반려했던 당신의 모든 부서 이동 요청서까지요. 당신은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3번이나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했더군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권리 없이 조용히 일해주는 게 필요했으니까요. 준서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변호사나 인사팀을 통하지 않고요? 당신이 이 사실을 공식적인 서류 한 장으로 알게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감스러운 착오에 대해 사과한다는 식의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수연 대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회사고 제 시스템이니까요.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준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표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요? 네. 하지만 모르셨잖습니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수연 대표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사람보다 숫자가 중요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부장들이 제게 보기 좋은 그래프로 보고하면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것이 달성되었는지 묻지 않았죠. 김진철 부장은 쓰레기지만 그에게 쓰레기가 될 기회를 준 건 바로 저입니다. 준서 씨는 침묵했다.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들끓었다. 분노, 고통, 그리고 안도감. 그는 형편없는 직원이 아니었다.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망가뜨려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를 해고하고 고소하시겠군요. 이미 고소했습니다. 김 부장은 체포됐어요. 최대 8년형을 받을 겁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환수될 거고요. 이수연 대표는 서류철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2년간의 초과 근무, 정신적 피해, 그리고 도둑맞은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만 원입니다. 준서 씨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거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돈은 이미 당신 계좌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1억 2천만 원이 그가 3년 동안 번 돈보다 많았다. 이것은 소희를 위한 새로운 삶이었다. 학원, 옷,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의 여행까지도. 하지만 이수연 대표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일자리요. 준서 씨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자리 말입니까? 회사를 개혁할 겁니다. 보고, 관리, 직급 간의 소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는 사람, 예쁜 숫자를 위해 제게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이 이 개혁의 일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인사혁신팀 팀장으로요. 제게 직접 보고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준서 씨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다시 벌렸다. 저에게 본사직책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저는 창고 직원입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당신에게는 진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당신은 정직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자신의 원칙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수연 대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졸업장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준서 씨는 침묵했다. 너무 벅찼다. 너무 빨랐고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이수연 대표가 일어섰다. 지금 당장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딸과도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세요. 거절하셔도 돈은 여전히 당신 겁니다. 수락하신다면 월요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준서 씨는 명함을 받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수연 대표는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멈춰섰다. 준서 씨,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이 회사를 증오한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옳아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이 회사를 증오하지 않을 수 있기를, 당신 딸이 아빠가 일하는 곳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떠났다. 준서 씨는 혼자 남았다. 고요한 그의 작은 부엌에서 손에는 명함을 쥔 채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서류철을 보고 열어서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보고서, 김 부장의 이메일, 조작된 서류, 거짓말,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삶이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한 인간이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를 무너뜨렸다. 준서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고 다시 쥐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움찔하며 문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소희였다. 그의 8살짜리 딸이 어깨에 배낭을 메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서 있었다. 준서 씨는 문을 활짝 열었다. 소희야, 내가 어떻게 여기? 은주 고모가 보내줬어. 아이가 숨가쁘게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했더니 택시 태워줬어. 아빠, 혼내지 마. 응. 준서 씨는 딸을 힘껏 껴안았다.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며 분노와 고통을 씻어내는 것을 느꼈다. 혼내는 거 아니야. 우리 딸 그냥 놀라서 그랬어. 소희가 그에게 꼭 안겼다. 아빠, 아까 나가던 아줌마는 누구야? 복도에서 봤는데. 준서 씨는 멈칫했다. 어떤 아줌마? 정장 입은 예쁜 아줌마. 나한테 웃어줬어. 준서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아는 분이야? 일 때문에. 착한 사람이야. 준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마도. 소희가 하품을 했다. 나 피곤해. 자도 돼. 그럼 어서 들어가. 아이는 방으로 달려갔다. 준서 씨는 문 앞에 서서 명함을 바라보았다. 이름, 번호, 이수현, 대표이사, 사과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사람. 2년 만에 처음으로 준서 씨는 어쩌면 삶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준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수현 대표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한마디 한마디, 모든 침묵, 그녀의 모든 눈빛. 그는 여전히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침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고객님 계좌에 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준서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3번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은 정확했다. 사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이 떨렸다. 소희는 아직 자고 있었다. 벽 너머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준서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수현 대표가 남기고 간 서류철을 보았다. 어젯밤부터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다시 서류철을 열고 한 줄 한 줄 의미를 곱씹으며 천천히 읽었다. 김 부장의 보고서, 유령 직원들, 김영수, 박미영, 이성진,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되었다. 돈은 김 부장이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이 계획은 2년간 계속되었다. 그동안 그는 5억 원 이상을 훔쳤다. 준서 씨는 읽어내려가며 속에서 무겁고 어두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닌 증오였다. 김 부장은 알고 있었다. 준서 씨가 홀로 딸을 키운다는 것을, 그에게 이 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이용했다. 준서 씨가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마다 김 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준서 씨는 참았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소희를 먹여 살리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부장은 그저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준서 씨는 서류철을 식탁에 내던지고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다 창가에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자동차, 사람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준서 씨에게는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의 희생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준서 씨가 받았다. 여보세요. 박준서 씨 되십니까?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강 수사관입니다. 저희가 좀 뵈어야겠습니다. 김진철 부장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준서 씨는 숨을 내쉬었다. 언제입니까?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준서 씨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4시간 남았다. 그는 소희를 깨우러 갔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졸린 얼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아빠, 왜 회사 안 갔어? 아이가 물었다. 준서 씨가 옆에 앉았다. 오늘 쉬는 날이야. 우리 딸. 정말.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공원에 놀러 가자. 응. 준서 씨는 그러고 싶었지만 수사관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오늘은 안 되겠다. 아빠가 어디 좀 다녀와야 해서. 하지만 내일은 꼭 가자. 약속할게. 소희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는 못 가잖아. 준서 씨는 죄책감에 마음이 찔렸다. 이번엔 꼭 갈게. 정말이야. 알았어. 아이가 한숨을 쉬었다.
뭐 할 건데? 중요한 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거야? 어제 그 아줌마랑. 준서 씨는 머뭇거렸다. 어쩌면 소희가 그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그 아줌마 착한 사람이야. 난 느낄 수 있어? 어떻게 알아? 나한테 웃어줬어.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준서 씨는 생각에 잠겼다. 어제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소희 말이 맞았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사람을 더 잘 느낀다. 그런가 봐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후 2시. 준서 씨는 검찰청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회색의 엄숙한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그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3층으로 올라갔다. 307호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강 수사관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희끗희끗한 머리에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준서 씨가 앉았다. 강 수사관은 서류철을 열고 몇 장을 넘겼다. 김진철 부장 밑에서 2년간 일하셨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동시에 여러 직원의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곧 신규 채용을 할 거라고 들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만 사항을 3번이나 제출하셨군요.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하셨고요. 거절당했습니까? 강 수사관은 무언가를 받아 적었다. 김 부장이 거절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잘 해내고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수연 대표에게서요. 강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직접 찾아왔습니까? 네. 왜요? 사과하고, 설명하고, 보상금을 제안하러요. 강 수사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대표이사로서는 이례적인 행보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서 씨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윗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아무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고요.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정직한 겁니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요. 강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철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조작됐고 자신은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준서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증인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준서 씨는 조서에 서명했다. 강 수사관은 서류를 서류철에 넣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수연 대표가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까? 준서 씨는 움찔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녀가 제게 알렸습니다.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해서 증인 매수 혐의를 받지 않으려 한 겁니다. 그거 합법적인 겁니까? 네, 사건이 입건된 후에 제안이 이루어졌고 당신의 증언과는 무관하다면요. 강 수사관이 씩 웃었다. 그녀는 모든 단계를 다 계산해 뒀더군요. 머리 좋은 여자죠. 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판을 기다립니다. 김진철은 실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당신은 보상금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준서 씨는 일어나 수사관과 악수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행운을 빕니다. 건물을 나와서 준서 씨는 휴대폰을 꺼내 이수연 대표의 명함을 보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렸다. 여보세요. 이수연 대표님, 박준서입니다. 준서 씨 이수연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증언했습니다. 모두 공식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다행이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표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준서 씨가 말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언제가 편하십니까? 내일 오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사무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거리에 서서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이었다. 저녁에 그는 소희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색연필로 나비를 그리고 있었다. 준서 씨는 아이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날개를 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비는 며칠밖에 못 산다는 거 알아? 아이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알지.
그래도 짧게 살아도 여전히 예쁘잖아. 준서 씨가 미소 지었다. 내 말이 맞아. 우리 딸. 소희가 연필을 내려놓았다. 아빠, 행복해? 질문은 불쑥 찾아왔다. 왜 그렇게 물어? 그냥 아빠가 오랫동안 진짜로 웃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준서 씨는 딸을 바라보았다. 8살. 어린아이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아마 피곤해서 그랬나 봐.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는 모르겠어. 좀 나아질지도. 소희가 그를 껴안았다. 나는 아빠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어. 준서 씨는 딸을 꼭 껴안았다. 속에서 무언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노력할게. 우리 딸 약속해. 아이가 그에게서 떨어져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 아줌마가 도와줄 거야? 어떤 아줌마? 어제 왔던 아줌마. 나는 그 아줌마 좋은 사람 같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준서 씨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소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준서 씨는 나비들을 바라보았다. 밝고 가볍고 짧게 살지만 흔적을 남기는 존재. 탈바꿈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몰라. 다음 날 준서 씨는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도심에 있는 고층 빌딩, 유리와 금속, 입구의 경비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2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하얀 벽의 복도, 그림, 정적. 비서가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박준서 팀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수연 대표의 사무실은 넓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파노라마 창문, 책상, 책장. 그녀가 책상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준서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악수했다. 이수연 대표는 창가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커피, 차, 뭐 드릴까요?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녀는 물 2잔을 따라 맞은편에 앉았다. 이야기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러시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제게 이 자리를 제안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요. 수백 명의 직원이 있고 분명 경험과 학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수현 대표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은 당신이 겪은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력이 다할 때까지 일하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기분이 어떤지 모릅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잃지도 건강을 희생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훌륭한 전문가들이지만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게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고통이니까요. 이수현 대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저는 이 회사를 숫자, 효율성, 성장을 기반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김 부장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들은 제게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법을,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법을 배웠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의 인사 기록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하나하나, 근무 교대표 하나하나를 읽고 깨달았죠. 저는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번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준서 씨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제가 수락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이수현 대표는 태블릿을 열어 조직도를 보여주었다. 당신은 새로운 부서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근무 환경 감사팀. 당신의 임무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불만 사항을 듣고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상사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제 눈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관리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주겠습니다. 당신은 실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준서 씨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발 아래에 거대하고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다. 만약 제가 실수하면요? 실수하겠죠.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겁니다. 이수연 대표가 미소 지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준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딸과도 상의해봐야 하고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일주일이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수연 대표가 일어섰다. 거절하기로 결정하셔도 돈은 그대로 당신 겁니다.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의 권리니까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준서 씨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거리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탈바꿈이라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가능한 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수연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분 뒤 답장이 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준서 씨는 휴대폰을 넣고 집으로 향했다. 앞으로 일주일간의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일주일은 느리게 흘러갔다. 준서 씨는 회사에 나갔다. 공식적으로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는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김 부장은 없었다. 그 대신 본사에서 온 젊은 직원이 임시로 자리를 맡았는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고를 둘러보며 10분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직원들은 수근거렸다. 어떤 이들은 김 부장이 감옥에 갔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준서 씨와 3년간 함께 일했던 베테랑 하역인부 최민호 씨가 점심시간에 다가왔다. 들었어. 입다무는 대가로 돈 두둑이 챙겼다며 준서 씨가 고개를 들었다. 입다무는 대가가 아니에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최민호 씨가 비웃었다. 김 부장 밑에서 개처럼 일한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인 줄 알아? 20명은 될걸. 근데 돈은 너만 받았잖아. 제가 검찰에 가서 증언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내가 매수됐기 때문이거나. 준서 씨는 일어서서 최민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아무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도둑이에요. 수억 원을 훔쳤다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당신도 피해를 봤다면 검찰청에 가서 증언하세요. 당신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민호 씨는 시선을 피했다. 이미 받은 놈이 말하기는 쉽지. 준서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까지 제 탓은 아닙니다. 그는 자리를 떴다. 대화는 불쾌한 뒷맛을 남겼다. 준서 씨는 사람들이 질투하고 화를 내고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건 일회성 쇼일지도. 한 달 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속삭였다. 시도해봐. 저녁에 그는 소희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준서 씨는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소희야, 뭐 좀 물어봐도 될까? 아이가 공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물론이지, 아빠. 만약에 아빠가 직업을 바꿀 기회가 생긴다면 말이야. 그냥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너는 좋겠어?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뭐가 바뀌는데? 아빠가 더는 창고에서 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거야. 창문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 큰 건물에서. 월급은 더 많아지고 아마 시간은 더 많이 생길 거야. 우리가 더 자주 볼 수 있겠지? 정말 아이가 기뻐했다. 그럼 당연히 좋지. 준서 씨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 일은 어려워. 아빠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해.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소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중엔 더 쉬워질 거잖아. 그러길 바라야지. 그럼 한번 해보자. 아이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아빠가 그렇게 피곤한 게 싫어. 예전에 엄마 살아있을 때처럼 아빠가 집에 와서 웃었으면 좋겠어. 준서 씨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목이 메었다. 노력할게, 우리 딸. 그 아줌마가 도와줄 거야? 응, 그분이 아빠한테 이 일을 제안하셨어. 그럼 수락해. 그 아줌마 착한 사람이잖아. 난 느낄 수 있어? 준서 씨는 딸을 바라보았다. 8살이지만 많은 어른보다 현명했다. 알았어. 생각해볼게. 소희는 다시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준서 씨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딸의 그림을 보았다. 파란 날개를 가진 나비.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탈바꿈이라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제 때가 왔다. 다음 날 그는 이수연 대표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박준서입니다. 결정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이수현 대표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월요일부터요. 좋습니다. 오전 9시까지 오세요. 23층입니다. 모든 걸 준비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손이 떨렸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 월요일은 새로운 정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준서 씨는 토요일에 정장을 샀다. 비싸지 않은 짙은 회색 정장이었지만 단정해 보였다. 소희가 넥타이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얇은 줄무늬가 들어간 파란색 넥타이. 아빠, 멋있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아이가 말했다. 준서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정장을 입은 것은 아내의 장례식에서였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위해 입었다. 그는 딸을 껴안았다. 행운을 빌어줄래? 세상에서 제일 큰 행운을. 소희가 그의 뺨에 뽀뽀했다. 긴장하지 마. 아빤 다 잘할 수 있어? 그는 집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갔다. 회사의 고층 빌딩으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서 팀장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23층. 문이 열렸다. 이수연 대표가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준서 씨.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그들은 악수했다. 이수연 대표가 그를 복도로 안내했다.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먼저 서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엔 팀원들과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가시죠. 그들은 인사팀으로 가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다음 이수연 대표는 그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테이블에는 5사람이 앉아 있었다. 여자 3, 남자 2, 모두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진지한 얼굴이었다. 당신의 팀입니다. 이수연 대표가 말했다. 이분들이 첫 몇 달 동안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인사 나누세요. 그녀는 한 명씩 소개했다. 안유진 변호사,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이강민 팀장, 인사 경력 12년입니다. 오선영 상담사, 위기 상황의 직원들을 돕습니다. 서정훈 회계사,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김미나 주임, 회의와 서류 업무를 총괄합니다. 준서 씨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어색함을 느꼈다. 모두가 전문가였다. 그리고 자신은 전직 창고 직원이었다. 이수현 대표가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박준서 팀장님이 새로운 부서, 근무환경감사팀을 이끌게 될 겁니다. 그의 임무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팀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든 지옥을 겪었고 그 지옥을 파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팀은 침묵했다. 이윽고 안유진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부서장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이수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를 통해서 직접요. 박 팀장님이 승인하면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이강민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막중한 책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이수현 대표가 말했다. 여러분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준서 씨가 헛기침을 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끄는 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계까지 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상사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팀을 둘러보았다. 저는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직원들의 말,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바꾸거나 적어도 시도해볼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오선영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마음에 드네요. 한번 해보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현 대표가 일어섰다.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임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미나 씨, 준비해주세요. 정훈 씨, 작년 모든 부서의 보고서를 준비해주세요. 유진 씨, 불만 사항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주세요. 강민 씨, 평판이 의심스러운 부서장 명단을 작성하세요. 선영 씨,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을 준비하세요. 준서 씨,
모든 걸 총괄해주세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팀이 합창하듯 대답했다. 그럼 일 시작하죠.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준서 씨는 작지만 창문과 컴퓨터가 있는 새 사무실에 앉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다. 김미나 주임이 서류를 가져다주고 안유진 변호사가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했으며 이강민 팀장이 회사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이 되자 머리가 빙빙 돌았지만 준서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저녁 6시 이수현 대표가 사무실에 들렀다. 첫날은 어땠습니까? 어렵지만 흥미롭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준서 씨, 미리 경고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일부 부서장들은 변화를 원치 않을 거예요. 압박하고 위협하고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할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수현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다. 각오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실제로 시작되면 아주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왜요? 제가 매번 개입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지원군이지 방패가 아닙니다. 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수현 대표가 일어섰다. 집에 가세요. 쉬세요.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소희가 그림을 들고 그를 맞았다. 봐봐, 아빠. 내가 아빠 그렸어. 종이 위에는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사람 옆에 나비가 그려져 있었다. 준서 씨는 딸을 껴안았다. 예쁘다. 우리 딸 유익의 새로운 행복한 아빠구나. 그는 딸을 꼭 껴안으며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소희가 그에게서 떨어졌다. 아빠, 내일 아빠 회사에 가서 이제 어디서 일하는지 봐도 돼? 준서 씨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 착하니까 허락해 줄 거야. 준서 씨가 피식 웃었다. 알았어. 물어볼게.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는 이수연 대표의 사무실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준서 씨, 무슨 일입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 제가 일하는 곳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잠깐 30분 정도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이수연 대표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편하실 때 데려오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막 돌아서려는데 이수연 대표가 그를 불렀다. 준서 씨, 잠시만요. 그가 멈춰 섰다. 네. 아이가 몇 살이죠? 8살입니다. 이름은요? 소희입니다. 이수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이름이네요. 모레, 토요일에 데려오세요. 사무실이 거의 비어 있을 테니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요? 네,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준서 씨는 머뭇거렸다. 왜요? 이수현 대표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제가 당신의 삶과 당신 딸의 삶을 망가뜨렸으니까요. 적어도 그녀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준서 씨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날씨가 화창했다. 소희는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의 흰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준서 씨도 멋지게 차려입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들은 오전 11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수연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희는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이수연 대표가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 내 이름이 소희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줌마는요? 수현이라고 해. 소희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빠를 도와준 그 아줌마 맞죠? 이수현 대표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응, 맞아. 하지만 그 전에 아빠를 아주 힘들게 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소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저한테요? 나 때문에 내 아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랑 같이 많이 못 있어졌거든. 정말 미안해.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수연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그럼 괜찮아요. 용서해줄게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다. 이제 아빠가 더 행복해졌으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이수현 대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껴안았다. 고마워. 소희도 그녀를 마주 안았다. 준서 씨는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속에서 무언가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이수연 대표가 아이에게서 떨어졌다. 소희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네, 아주 많이요. 그럼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그들은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곳 책상 위에는 종이와 연필, 물감이 놓여 있었다. 여기는 회의실인데 이수현 대표가 말했다. 오늘은 내 방이야. 그리고 싶은 거 뭐든지 그려. 소희는 기쁘게 자리에 앉아 연필을 집었다. 준서 씨와 이수연 대표는 복도로 나왔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네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이수현 대표가 그를 보았다. 아내분을 잃으셨나요? 네, 3년 전에요. 백혈병으로. 유감입니다. 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이윽고 이수현 대표가 말했다. 준서 씨,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저는 대표고 당신은 직원이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알아차렸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왜 모든 걸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이수현 대표는 고개를 돌렸다. 저도 오래전에 누군가를 잃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만든 바로 그 시스템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준서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수현 대표는 이미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희는 커다란 알록달록한 날개를 가진 나비를 그리고 있었다. 보세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건 아줌마 선물이에요. 이수현 대표는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소희야. 사무실에 걸어둘게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준서 씨는 여자와 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일뿐만 아니라 그의 삶, 그리고 그 자신 안에서 탈바꿈이 시작되었다. 첫 한 달은 하루처럼 지나갔다. 준서 씨는 업무에 완전히 몰두했다. 불만 사항을 읽고 직원들을 만나고 지사를 돌아다녔다. 안유진 변호사, 최민호 씨, 이강민 팀장은 끈기 있게 업무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실전에서 배우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수현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사무실에 나타나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보고를 듣고 조언을 해주었다. 때로는 늦게까지 남아 일, 인생, 그리고 시스템을 내부에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그저 이야기하기도 했다. 준서 씨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닿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지치고 의심하지만 진심 어린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또 다른 불만 서류 더미를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이수연 대표가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그녀가 놀란 듯 말했다.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내일 노조와 회의가 있습니다. 이수연 대표는 그의 책상에 커피잔을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준서 씨, 너무 많이 일하시는군요. 하루에 12시간이라니. 이건 과해요. 그가 피식 웃었다. 밤 11시에 퇴근하는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다릅니다. 저는 익숙해요. 저도 익숙해질 겁니다. 이수연 대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제 길을 되풀이하길 원치 않습니다. 당신에겐 딸이 있잖아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준서 씨는 펜을 내려놓았다. 소희 학교에서 데려옵니다. 같이 저녁 먹고요. 아이가 숙제할 때 저는 옆에서 일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피곤하잖아요. 창고에서 일할 때보다는 덜합니다. 이수연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고집이 세시군요. 대표님께 올맞나 봅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고 동시에 미소 지었다. 소희는 어때요? 이수연 대표가 물었다. 잘 지내요. 대표님을 종종 떠올려요. 언제 또 오시냐고 묻고요. 정말요? 네, 이 당신을 좋아하게 됐나 봐요. 아마 어른처럼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수연 대표는 생각에 잠겼다. 혹시 제가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제가 한번 댁에 들러도 괜찮을까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요. 준서 씨는 놀랐다. 물론이죠. 저희야 기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아서요. 폐가 아닙니다.
소희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수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괜찮을까요? 그들은 커피를 다 마셨다. 이수현 대표가 일어섰다. 가시죠.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제 차 여기 두고 내일 가져가세요. 운전하기엔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준서 씨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밤의 도시를 달렸다. 도로는 텅 비었고 불빛은 드물었다. 이수연 대표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운전 잘하시네요. 준서 씨가 말했다. 젊을 때 배웠어요. 아버지가 고집하셨죠. 여자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운전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현명한 분이셨군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침묵. 오직 엔진 소리와 아스팔트를 스치는 타이어 소리뿐이었다. 준서 씨, 이수현 대표가 문득 말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수락한 거요. 일에 대해서요. 아니요. 왜 물으시는 겁니까? 곧 어려운 단계가 시작될 것 같아서요. 이사회가 당신의 임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불만이 많아요. 준서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요? 당신이 그들에게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몇 년간 숨겨왔던 것들을 파헤치고 있잖아요. 규정 위반, 초과 근무, 부정행위. 그들에게는 이롭지 않죠. 그들이 뭘 하려는 겁니까? 저나 대표님을 압박하려는 건가요?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할 겁니다. 제가 당신을 동정심 때문에 실력이 아니라 연민으로 고용했다고 말하겠죠. 당신이 무능하다고. 준서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디 한번 해보라죠. 이수현 대표가 그를 보았다. 전쟁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필요하다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린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 이수현 대표는 오후에 그들의 집으로 왔다. 소희는 문 앞에서 그림 다발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이거 아줌마 드리려고 그렸어요. 아이가 기쁘게 종이들을 내밀었다. 이수현 대표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그림들을 받아 들었다. 나비, 꽃, 큰 창문이 있는 집, 이건 우리 미래의 집이야, 소희가 설명했다. 아빠가 부자 되면 정원도 있고 그네도 있을 거야. 이수현 대표는 그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준서 씨는 점심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몇 가지 반찬. 화려하진 않았지만 맛있었다. 요리도 하세요? 이수연 대표가 놀란 듯 물었다. 해야죠. 소희가 피자만 먹고 살 순 없으니까요. 아빠가 세상에서 요리 제일 잘해요. 아이가 선언했다. 할머니보다도 더. 준서 씨가 웃었다. 할머니가 들으시면 서운해하시겠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소희는 학교, 친구들,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이수연 대표는 귀에 깊게 들으며 질문하고 농담에 웃었다. 준서 씨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돈 게 언제였더라? 점심 식사 후 소희가 부탁했다. 수현 아줌마, 그림 그릴 줄 알아요? 조금. 안 해본 지 오래됐는데? 그럼 같이 그려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이수현 대표는 준서 씨를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재밌게 노세요. 저는 설거지 할게요.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준서 씨는 소희가 연필 잡는 법, 색 섞는 법을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수현 대표는 모범생처럼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미소 지으며 설거지를 마치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수현 대표와 소희는 바닥에 앉아 커다란 종이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함께 나비를 그리고 있었다. 소희는 날개를, 이수현 대표는 몸통을. 둘 다 진지하고 집중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돼가? 준서 씨가 물었다. 아주 잘, 소희가 대답했다. 수현 아줌마 그림 잘 그려요. 이수현 대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뺨에는 연필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더 젊고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쉬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서 씨가 옆에 앉았다. 그럼 더 자주 오세요? 이수현 대표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따뜻하고 무방비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녁, 소희가 잠든 후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준서 씨, 마침내 이수현 대표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까? 네, 월요일에 임시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그들은 제 사퇴를 요구할 거예요. 준서 씨는 얼어붙었다. 네. 공식적으로는 최근 언론 보도 이후 수익이 감소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평판 리스크를 우려한 클라이언트 몇 군데와 계약이 파기됐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제 개혁을 멈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싸워야죠. 이수현 대표는 찻잔을 꽉 쥐었다. 일부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표가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으면요. 저는 해고될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부서는 폐쇄될 겁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준서 씨는 속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렇게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영향을 미칠 방법이 있습니까? 이수현 대표는 생각에 잠겼다. 한 가지. 만약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개혁이 효과가 있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말해준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직하겠습니다. 준서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서명을 받을게요. 위험한 일입니다. 이사회는 당신을 선동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고발하라죠.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수현 대표는 감사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요. 준서 씨.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걸 원치 않을 뿐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하고 살짝 떨리는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이수현 대표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월요일 아침 준서 씨는 팀을 모아 상황을 설명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안유진 변호사가 물었다. 개혁을 지지하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언론과 접촉해서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강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줄 겁니다. 서정훈 회계사가 덧붙였다. 제가 통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근무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보여주죠. 안유진 변호사가 말했다. 제가 법률팀과 연락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죠. 준서 씨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럼 시작합시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흩어졌다. 준서 씨는 이수현 대표에게 전화했다.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준서 씨,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사회는 무엇이든 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까지 그들은 400명의 서명을 모았다. 모든 지사의 직원들이 개혁을 지지했고 편지를 쓰고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다. 이강민 팀장은 숫자로 가득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이직률은 20% 감소했고 불만 사항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생산성은 증가했다. 준서 씨는 모든 것을 이수현 대표에게 보냈다. 그녀는 30분 뒤에 전화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당신들이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내일 회의입니다. 이 자료들을 제출할 겁니다. 이사회가 뭐라고 할지 보죠.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요. 저녁에 준서 씨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소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딸의 방을 들여다보고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부엌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남긴 쪽지가 있었다. 소희 저녁 먹었어요. 아빠 찾던데 수현 씨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준서 씨는 미소 지었다. 이웃까지 눈치챘구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수현 대표에게서 온 문자였다. 잠이 안 오네요. 걱정돼서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준서 씨가 답장했다. 다 잘 될 겁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저는 우리를 믿어요. 준서 씨는 멈춰 서서 문자를 다시 읽었다. 우리 자신을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를 믿는다고. 저도요. 그가 썼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아 밤의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은 그를 두렵게 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로 어떤 여자와도 함께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기억을 배신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수현은 달랐다. 대체품도 위안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처럼 싸우는 사람이었다. 준서 씨는 눈을 감고 이수현 대표가 소희와 그림을 그리던 모습, 웃던 모습, 부엌에서 그의 손을 잡던 모습을 떠올렸다. 어쩌면 이건 배신이 아닐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건 그냥 삶. 계속되는 삶일지도.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은 맴돌았고
심장은 크게 뛰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아침에 준서 씨는 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그의 상태를 눈치챘다. 아빠, 걱정돼? 조금. 일 때문에. 응. 소희가 그를 껴안았다. 다 잘 될 거야? 수현 아줌마는 강하잖아. 아빠도 그렇고. 준서 씨는 딸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 우리 딸. 그는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사무실로 향했다. 회의는 10시에 시작되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기다렸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정오에 이수연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서 씨,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주세요. 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긴장된 목소리였다. 준서 씨는 달려갔다. 23층으로 올라가 회의실로 뛰어들어갔다. 이수연 대표는 창가에 혼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이사회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해고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저를 해고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요. 준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네, 그들은 당신의 임명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하고 분란을 일으킨다고요? 만약 제가 일주일 안에 당신을 해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를 해임할 겁니다. 준서 씨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수현 대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해고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침묵. 준서 씨는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준서 씨, 기다려요. 이수현 대표가 불렀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멈춰섰다. 당신 없이는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주세요. 떠나라고 한다면 보내주겠습니다. 싸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싸울 겁니다. 준서 씨는 천천히 돌아섰다. 대표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수현 대표는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 개혁이 무의미하니까요. 제게 진실을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게 제게는 중요하니까요. 준서 씨는 그녀를 보며 진심,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읽었다. 그럼 싸웁시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요. 이수현 대표는 숨을 내쉬고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들은 몇 초간 그렇게 서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손을 놓았다. 준비하세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뵙죠? 준서 씨는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최후 통첩. 나 혹은 그녀. 하지만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선택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는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